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류종은 정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장은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죠? 네. 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어제 밤새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야간 선물 많이 보세요. 코스피 야간 선물. 이제 밤에 어제 시작할 때는 코스피 야간 선물 좀 안 좋아서 불안했는데 아침에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아 올려야죠. 자, 우리 시장도 조금 분위기가 이제 어제랑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는데 또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요것도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는 좀 낮은 가격 저렴한 아파트들에 대한 세금은 조금은 저렴해지고 초고가 아파트는 비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또 어떨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뉴스가 준비돼 있으니까 권순우 기자가 또 설명을 좀 잘해줄 겁니다. 아, 큰일 났네. 왜요? 지금 이 투샷이 아빠랑 아들 같대. 네? 내가 이제 류종은 아빠 같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형이지 형. 와, 큰일 났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조 기자하고 유종훈 기자하고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니까 이 양반이 너무 좀 쓸데없이 저 동안이야. 근육을 계속 드러내고 있겠습니다. 네. 둘째는 유종훈 기자네 둘째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조 기자네 둘째보다. 아, 그래요? 네. 미쳐버리긴. 야, 할아버지냐. 씨. 자, 그러면 권 팀장과 함께 뉴스 보죠. 예,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밤에 장 보고서 좀 약하길래 좀 또 한국 코스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전쟁 공격하는 거 취소한 거 그게 영향이 좀 있었고 네. 국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데가 4%에서 메타는 6%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허.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마이크론은 좀 약했고 네. 샌디스크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은 좀 약한데 뭐 낸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좀 뭐 다른 오늘 반도체 뉴스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7월 PC용 디램 DDR4 기준으로 전달보다 14.3%가 상승했다. 오. 고정 가격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세법 개정안 나온 것 때문에 많이들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뉴스를 그렇게 자주 전해드리진 않는데 네. 이거는 또 워낙 좀 화제가 될 거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좀 대충 이런 얘기구나 정도 감을 잡으시면은 남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6시에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네. 청와대에서 회의 끝났다는 얘기가 비공개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공개 회의가 끝나서 자료가 좀 그때 코멘트가 나왔던 게 밤 11시였습니다. 굉장히 긴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니까 공급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얘기는 세법 개정안이고 네. 세법 개정안 이제 나온 거 플러스 뭐 공급 관련한 얘기가 뭐 이제 앞으로 좀 나오려나 봐요. 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는 세법 개정안이니까 세법 개정안 관련한 얘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10억짜리 세 채하고 30억짜리 한 채가 있을 때 똑같은 30억인데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다. 네.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몰리면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거주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특별 공제의 양도세 혜택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있잖아요. 거주 주택은 이제 실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네.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이제 투자 목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방향 자체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거주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집주인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기가 원래 이제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집이 임대 물량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임대하시던 분들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원래 집주인이 살던 집이 있지 않냐. 살던 집을 내놓고 네.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이 물량이 비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같지 않냐. 그럼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의 특징은 약간은 투자 목적으로 형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서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서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서울에 집주인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서울에 있는 물량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지방에 있는 집이 하나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임대를 해서 살고 계신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나 뭐 그 직장이나 이런 이슈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럼 여기에 집이 하나 변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 임대차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제는 세제 개편안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행 1주택자는 보유 기준으로 연 4%, 거주 기준으로 연 4%, 이걸 10년 동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을 그 거주에 대한 공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공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거 뭐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2년 정도 지나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장기 거주 소득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 8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가 좀 나오더라도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래 살면 좀 괜찮은 거였죠. 그래갖고 이른바 똘똘한 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보유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깐깐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좀 크리티컬한 내용이 장기 거주 소득 공제 한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공제 한도가 뭐냐면은 공제율이 80%가 적용이 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의 초과 차익 5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80%를 공제를 받으니까 40억 원을 세금 계산 대상에서 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워낙 큰 금액일수록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거니까 큰 금액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028년부터는 세금 감면액 한도를 최대 20억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네. 29년은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0억 원의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80억 원을 공제를 받으면은 40억 원을 세금 계산해서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금 감면액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한도를 내게 되면은 이게 차익 한도가 50억이든 60억이든 70억이든 100억이든 네. 옛날에 무조건 80%를 적용을 받다가 20%까지만 해준다. 20억까지만 해주고 28년에는 예. 29년에는 10억 원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가액이 30억 정도고 집값이 3배 오른 분들은 그러니까 10억을 샀는데 30억이 된 사람들은 10억 한도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40억 원, 50억 원으로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은 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완충 장치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네. 이게 지난 5월 10일에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제가 재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팔아라. 다주택자는 팔아라.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얘기가 많이 될 건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부과의 그 부과 과세 표준이 좀 강화가 되는 건데요. 네. 같이 보시면은 여기 12억에서 25억 구간이 많이 얘기가 6억부터가 세율이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는 보면은 6억 원에서 12억 원이 1%가 적용이 되는데 1.3%가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로 보시면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하고 1, 2주택 가진 사람들의 세율이 현행하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면 현행에서는 여기서 1.3% 받은 게 1.5가 되고 2028년이 되면은 2%로 다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든 3주택이든 과세 표준 12억 원 이상이 되면은 2%로 동일해진다. 과세 표준 25억이면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1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3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세율이 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3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1,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이 한 12억 원 정도라면은 실거래가가 한 3억, 4억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한 2,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의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많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걸 또 이제 환산을 해보잖아요. 네. 환산을 해봤을 때 그 실제로 적용받는 세금 기준으로 본다면 뉴스엔 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 마포자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거주자는 33%가 증가를 하고 비거주자는 94%가 증가를 한다. 그리고 48억 정도가 되면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격차가 55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차이를 보시면은 네. 43억 이상 되는 그쪽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거주와 비거주자의 인상폭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좀 많은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심플하게 좀 보면 하여튼 여러 집이 쓰나 한 집이 쓰나 가격이 총액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았을 때 저 양도세를 많이 깎아줬었는데 이제는 오래 살아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은 안 깎아준다는 거고. 예, 예. 종부세도 네. 예,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 네. 조건이. 네. 종부세, 양도세 이번에 다 바뀌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29년 이후까지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정부의 좀 정책의 큰 방향성 중에 28년, 하나가 29년 안에는 파는 네. 게 아마 나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네. 시가 20억 이하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이 조금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봤을 때는. 근데 거기는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와 세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앞서 공 기자님이 잠깐 말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실거주 이제 의무가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급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좀 주는 효과가 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지금 많이 우려가 나오고 좀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가격도 가격인데 물량 자체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이 시간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주택
그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중층, 그러니까 초고가 말고 초고가는 뭐 그들의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층층실이 이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은 거기 있는 임차인들이 못 구하게 되고 그럼 층층실이 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물량의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세제에서는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뭐 시장에서는 신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뭐 정권이 바뀐다. 그때도 계속 이거 유지될 거 아니야? 아니면 설령 뭐 안 바뀌더라도 여론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이 정책, 이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그동안의 경험들로 미뤄봐서는 별로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면 버티지 뭐 1, 2년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좀 있네요. 예, 그리고 어제 세법 개정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을 반영을 해서 6년간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이 10%인 경우에는 주가 누르기 기업이라고 보고서 이 관련한 세제, 증여세 같은 거를 좀 개선을 해서 네.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그 베이커리 카페 문제 아시죠? 아, 네네네. 그거 상속세 그 가업 상속이라 그래가지고 베이커리 카페 그 생지 갖다가 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조업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업 상속 세제 많이 깎아줬었던 것들도 이번에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또 다음에 어떤 업종으로 또 세금 피해 가려고 할지 예,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죠. 빵집이 진짜 어마어마한 큰 카페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성 같은 카페도 많아졌잖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엔화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거 사실 어제 그 잠깐 베센트 잠깐 메모가 있긴 했는데 네. 그 어제 뉴스가 좀 많아가지고 오늘로 넘겨왔는데요. 일단 그 공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이 실질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엔화가 거의 163엔대에서 155엔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메시지를 좀 냈었고 네. 이게 그 추가적인 공동 개입에 참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15년 만에 공동 개입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이했던 점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공동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됐고 제도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를 피마 레포라는 건데 피마 레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들이 엔화를 방어하려 그러면은 국채를 팔아 가지고 이제 달러를 엔화를 방어를 하게 되는 건데 팔지 말고 그냥 미국에다 맡겨라. 그럼 달러 빌려줄게. 그런 방식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왜 공동으로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어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를 방어를 하려고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게 연이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엔화를 도와준 거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단서가 준 게 요 이번에 피마 레포를 통해서 그 개입을 하게 됐다라는 네. 겁니다. 아, 근데 국채라는 게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예. 돈을 내가 주고 국채를 이제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한마디 돈 빌려주고 이제 국채 갖고 와서 대신 돈 이자 받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국채잖아요. 예, 예. 근데 다시 그 국채를 미국에 갖다 주고 맡기고 예. 그다음에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달러를 빌려와서 그럼 이자를 다시 주는 건가? 빌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이자를 주겠지. 예.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예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국채를 팔지 않고 예. 달러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렇지 달러를 확보하는 건데 네, 네. 내가 엔화 주고 달러를 사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다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시장에다가 정프로님 말씀 맞는데 맞아요. 시장에다가 네. 뭘 파냐라고 했을 때 달러를 파냐 아니면 국채를 파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달러를 팔아서 엔을 방어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국채를 팔아서 엔을 방어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걸 어쨌든 국채를 안 팔면 시장에 국채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네. 몇 가지 더 이제 썰들이 좀 있는데 해석들이 좀 있는데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대미 투자 펀드가 일본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엔화가 너무 약해질 경우에 뭐 대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엔화가 지나치게 약해지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 개입을 했다. 이런 해석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엔화가 약해지면은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을 하기가 좀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기가 더 유리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엔화가 약해질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뭐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 아직 과도하게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네.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강해지게 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엔으로 돌아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기에 2024년 7월 요때 엔화 청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엔캐리 네.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고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막 다들 걱정하면서 이 장 왜 이렇게 빠져?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라는 해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숏 물량이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너무 빠르게 강화가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좀 걱정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엔화 엔캐리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포지션이 돼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따져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디에 투자가 돼 있겠냐? 요새 투자하기 제일 좋은데 어디입니까? 반도체.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우리 예전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엔화로 이제 빌려서 네. 사업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네네. 이자가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엔화 강세되면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뭐 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이종 기자가 잠깐 반도체 이렇게 큰 소리로 못하고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엔캐리를 꼭 그 자기가 엔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의 있지만. 규모는 뭐 일부가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더 큰 돈은 어딘가에 스탁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새 돈 빌려갖고 어디다 투자했겠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나스닥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혹시 엔캐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반도체 쪽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 엔화 개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고 네. 우리는 엔화 못 빌려요?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빌려요? 은행 가서 엔화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자는 N 기준으로 내요?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게 금리는 이렇게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네. N 값이 움직이면은 금리 차이보다 훨씬 더 손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아직 엠바고가 안 풀렸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인데 체리 자동차가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죠. 여기에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KG 모빌리티에 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한 거래냐면은 KG 모빌리티는 자체적으로 그 전동화 차량,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체리 자동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차세대 신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에다가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받아다가 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KG 모빌리티가 체리에다가 기술 사용료를 줘야죠. 그렇죠. 근데 돈을 준 건데 반대로 체리가 그 돈을 KG 모빌리티에다 주고
KG 모빌리티의 전환사채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래죠.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를 했던 유종훈 기자가 좀 해설을 더 해주셨으면 아, 그래요?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면 네. 돈을 받잖아요. 네. 돈을 받았는데 다시 그래 또 투자를 할게 하면서 지금 전환사채를 사간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고 물건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거기다 지분을 조금 이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만 준 상황인데 이거를 두고 이제 체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체리 자동차는 KG보다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네. 지금 연간 한 28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KG는 그 정도 못 팔죠. 몇십만 네네. 대밖에 못 파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받을 게 없잖아요. 협력이라고 하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체리 자동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진출에 대한 노림수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져오는 장점들이 많은데 체리는 지금 유럽에도 나가 있고 여러 국가에 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지금 커넥티드 카라든지 중국차에 대한 뭐 관세 장벽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스페인 공장을 샀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KG 모빌리티 공장에서 체리차를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관세 효과가 있죠. 또 하나는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면 일단 갈 때 관세적인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직진출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KG의 배지를 달고 KG의 차량인데 사실상 체리차인 차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체리 입장에서는 뭐 지분법 이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판매에 대한 이익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간접 진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을 뚫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엔 단순히 그냥 물건 파는 건데 왜 CB까지 사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상 KG 모빌리티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은 그건 모릅니다. 이번에 CB 발행 규모 자체가 네. 1,080억 정도 되거든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 아주 큰 게임은 10% 정도 됩니다. 네. 지분. 또 더 사겠지 뭐. 그건 뭐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죠. 꼭 그렇게 더 살 필요 없이 협력을 하더라도 네. 일종의 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리 자동차가 KG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도관 역할을 네네,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죠.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여러 방식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한국도 한국인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호시탐탐 그 빈틈을 노려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한국경제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봤는데 네. 독일 3사 폭스바겐, 벤츠, BMW의 합산 시총이 현대자동차 그룹 정도로 쪼그라들었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가 지금 내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시총?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시총? 예. 현대차는 현대, 기아, 오토에브, 롯데 뭐 많잖아요. 다 합친 시총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독삼 사면은 폭스바겐, 벤츠, BMW는 우리한테 되게 넘사벽이었던 그렇죠. 자동차 회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는 그래도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나 잘하는 편인 거고 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셋이 합쳐봐야 현대차 그룹밖에 안 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 자동차 산업의 그 동향은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올까? 살 필요가 없나? 하긴 뭐 벤츠 사다 어디다 써, 그죠? 그렇죠. 지금 벤츠 지분의 한 15% 이상이 지금 중국에 저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장사를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요?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 아이, 네. 이제 뭐 벤츠 사서 뭐해? 쓸 데도 없지 뭐. 그 돈 있으면 저기 그 뭡니까? 그 제육볶음. 네, 대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닭갈비 뭐 이런 거 이게 사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죠.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벤츠 대신 사야 될 대상 제육볶음과 닭갈비. 사실 제육은 우리의 소울푸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자라면 제육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거부할 수 없는 맛 제육볶음 그리고 닭갈비는 뭐 제육 질릴 때쯤 한번 먹어주면 이제 딱 좋은 빨간 양념. 아유 우리가 다 아는 맛이에요. 그 맛. 바로 그 맛입니다. 그 맛 진짜 맛있어. 아는 맛이 원래 더 무서워요. 이 어머니가 해줬던 그 양념 맛, 혹은 저희 이제 학생 때 학교 앞에 있는 그 식당에서 먹던 그 양념 맛 똑같잖아요. 네. 자, 밥 반찬으로 좋고 또 술안주로도 완전 좋은 제육볶음과 닭갈비입니다. 아, 이거 소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구성이 정말 좋네요. 4 플러스 2팩인데 29,900원. 1인분에 3,322원이면 요즘 밖에서 식당 가서 먹는 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총 6팩이 갑니다. 제육볶음 4팩, 닭갈비 2팩 가고요.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맛, 불맛 살아있고요. 네, 대상에서 만들어서 당연히 해썹 인증 같은 거 받았겠죠. 안전하게 보관하고 드실 수 있는 제육볶음과 닭갈비 네. 총 6팩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3프로TV의 이 핫딜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이 바로 요 그램 노트북입니다. 그쵸. 네, 아유, 어쩌면 3프로 TV의 특산품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주시면 네. 화면이 잘 보일 것 같고요. 자, 우리 3프로 특산품 네. LG 그램 요건 14인치고요. 11세대 테라급입니다. SSD 1테라가 장착이 돼 있고요. 오. 무게는 당연히 그램입니다. 999g. 1kg에서 어떻게든 1g이라도 빼려고 그렇죠. LG가 노력 많이 했고요. 램이 16기가. 그리고 윈도우 11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별도로 지금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쓰실 수 있고요. 네. 이걸 구매를 하면은 샤오미 USB 미니 선풍기도 준다고 하네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요즘 아, 너무 덥거든요. 맞아. 네. 예, 카페 같은 데서도 네. 에어컨 틀어도 다시 한번 바람 맞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진짜 가볍다. 와. 그램은 들 때마다 놀라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가벼워도 옆에 뭐 USB라든지 이런 거 꽂을 때들이 HDMI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있어서 다 있어요. 네. 네, 참 편하게 쓰기 편한 노트북이고요. 태블릿만으로 잘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일하거나 뭐 주식 거래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확실히 노트북으로 또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노트북으로 해야 될 일이랑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약간 좀 범위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네. 좀 있으면 또 2학기 신학기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아하. 네, 미리미리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학기별로 또 사나요? 네. 1학기 때 못 샀으면. 자,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필요하신 분들 네, 한 번씩 탭해 보시고 87만 원에 요건 배송이 되니까요. 아마 요즘 비싸진 노트북 가격에 네. 굉장히 아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그램 노트북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